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날이 오기는 오네요.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엄청나게 오래 산 건 아니기는 하지만요. 제 인생은 정말 평범하게 그지 없거든요.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저는 참 별거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말이죠. 그냥 적당한 나이에 적당한 사람과 선을 봐서 결혼했고 너무 늦지 않게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낳아서 키웠어요. 남편이 때때로 속을 썩일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혼으로 갈 만큼 큰일이 아니기도 했고 말이죠. 굉장히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적당히 먹고 살만했어요. 한 가지 남들과 비교하면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바로 시어머니가 다른 집의 시어머니들 대비 조금 유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을 싫어해서 지금도 제가 반찬을 해다 나르거든요. 뭐 예전에는 그마저도 입맛에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잔소리를 해대셨지만 지금은 나이가 드셔서 기력이 없으시는 건지 아니면 적응을 하신 건지는 몰라도 별다른 말이 없으시고요. 결혼하고 나서 시집살이 같은 것을 시키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얼마간은 조금 힘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금방 제가 아닌 다른 대상으로 옮겨갔고 말이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제 동서였습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에게도 동서가 있었고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는 그 동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제가 동서에 관해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네요. 일단 동서는 결혼 과정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고아였거든요. 요란했던 시어머니가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이기는 했어요. 뭐 시어머니의 마음이 아예 이해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저도 언젠가 아들이 부모님 없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면 바로 허락을 하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 치고도 시어머니는 유난스러웠어요. 어디서 저렇게 근본도 모르는 년을 데리고 와서는 결혼을 하겠다고 설쳐대.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아니, 내가 죽어서도 안 돼. 관뚜껑 열고 나와서 반대할 거다. 알겠냐? 근본도 모르는 년. 그걸 첫인사로 온 동서의 얼굴 앞에서 한 이야기였어요. 저는 사람이 사람한테 아무리 그래도 저런 말을 대놓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할 줄 알았습니다. 저라면 그런 말을 듣고 시집 오는 것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동서는 꿋꿋했어요. 그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속 안 상해요? 언젠가 한번 그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제 그 질문에 동서는 희미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네요. 밖에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고아로 산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그 말에 그간 밖에서 어떤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한 번에 느낄 수 있어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일구고 사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기 때문에 꼭 이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정말 마음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많이 응원해주고 시어머니를 설득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던 것 같아요. 동서와 서방님은 봉사활동을 하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동서는 자신이 자랐던 고아원의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다녔었는데 서방님이 그곳에 봉사하러 갔다가 만난 거라고 말이죠. 본인의 처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동서는 서방님의 그 마음을 몇 차례 거절했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또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제가 서방님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 여자분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제 그 질문에 잠시 뭔가를 생각하던 서방님이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대답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사람이 너무 착해요. 그리고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옆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또 안정이 되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서방님의 동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서방님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저런 년을? 안 된다, 안 돼.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어? 어머님이랑 서방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러다 아들 잃으실까봐. 잃어도 된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심 그 말이 신경이 쓰이시는 건지 더 이상 서방님 앞에서는 근본도 없는 년이라는 둥 하는 막말은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문제로 크게 다툼이 있기도 했던 것 같고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냐, 어? 아이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동서가 혼전 임신을 한 겁니다. 뭐 계획하고 한 건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는 몰라도 그 일로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결혼을 허락받았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그 일로 더더욱 동서에 대해 안 좋게 생각했지만 말이죠. 근본도 모르는 년, 몸도 어디서 어떻게 함부로 굴렸을 줄 알고 그 뱃속에 있는 씨가 우리 아들 씨라는 보장이 어딨냐, 어? 그 난리를 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결혼했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조카는 누가 봐도 서방님의 자식이었어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판박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동서에 대한 구박은 정말이지 엄청났습니다. 김장, 너 혼자 하거라. 하고 던져준 배추가 200폭이었어요. 제가 도와주려고 하면 저에게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서는 뒤로 저에게 와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마음만은 고맙다고 늘 이야기했었고요. 저는 그렇게 세상 착한 동서가 늘 마음에 쓰였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자라면 어머님도 언젠가는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의 손을 꼭 잡아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저는 동서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것들이 정말이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눈을 피해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줬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다 들키면 저도 혼이 났지만 말입니다. 시어머니라고 매일같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왜 안 힘드셨겠나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화를 내는 일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저도 동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기뻐한 건 다름 아닌 동서였고요. 사실 동서가 정말 잘하기는 했거든요. 모든 집안일도 군말 없이 깔끔하게 했고 음식 솜씨도 너무 좋았고요. 동서가 해다 주는 반찬 같은 것들을 먹으면 정말 팔아도 되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니의 지인들도 다들 어디서 저런 참한 며느리를 들여왔냐고 칭찬을 많이 하셨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동서에 대한 시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들고 있을 때쯤 저희 집안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그 일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날 만큼 너무나 선명해요.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깨웠어요. 그런데 저를 깨우는 남편의 손길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더군요. 여보, 일어나봐. 왜? 무슨 일인데, 이 새벽에? 남편이 저를 깨워놓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서는 멍하게 앉아있더군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큰일이 났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그래봐야 시댁 어르신들이 쓰러지셨다거나 뭐 그런 종류의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준영이가... 남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어요. 그때부터 제 손도 함께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이름이 남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그 상황에서 말입니다. 서방님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준영이가 교통사고로... 남편은 그 다음 말을 참아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없는 남편의 손을 붙들고 그 와중에도 옷을 챙겨 입히고 지갑과 휴대폰을 챙기게 했어요. 그리고 저도 준비를 마친 뒤 급하게 연락이 왔다는 그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마주하게 된 장면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 그 장면은 제가 죽을 때까지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동서가 바닥에 멍한 얼굴로 앉아서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고 그 위로 팔을 축 늘어뜨린 서방님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잔뜩 칠갑이 된 채로 말이죠. 아직도 떠올리기만 해도 아찔한 기억이네요. 음주운전이라고 했습니다. 멀쩡한 인도를 걷던 사람을 음주운전 차량에 덮쳤다고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함께 웃고 밥을 먹고 인사를 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건 정말이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믿겨지지가 않더군요. 저도 이런데 동서는 오죽했을까요? 집안 분위기는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처참했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걸로 생각해요. 모두가 함부로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어린 조카만이 영문을 모른 채 아빠를 찾아 울어댔고요.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이들이 조용히 눈물 지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이었어요. 니년 때문이다. 니년 때문이야. 시어머니가 엄청나게 큰 소리를 지르며 갑자기 동서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너무나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말릴 새가 없었습니다. 남자 잡아먹는 사주라고 그 소리 듣고 내가 그렇게 반대를 한 거구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세요. 시어머니 성격에 그런 말을 들었으면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니년이 아니었으면 우리 애가 그 늦은 밤까지 일을 하다가 급하게 집에 들어갈 일이 뭐야. 대체 니년이 잡아먹은 거다. 네가 우리 아들을 잡아먹은 거야. 죽어. 너도 죽으라고. 주변에서 뜯어말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찌나 힘도 세고 우악스러웠던지 아무도 말려주지 않았어요. 손주는 울고불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순식간에 장례식장이 난장판이 되더군요. 시아버지가 말리지 않았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동서는 쫓겨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만두지 못해. 애 마지막 가는 길에 이렇게 험한 꼴을 보여야겠어? 2년 아니었으면 한 번만 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소란 피우면 그때는 내가 당신이랑 안 살 거니까 그 입 좀 다물고 있어. 시아버지가 그 정도로 단호하게 나오셨기 때문에 시어머니도 입을 다무시는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동서가 바로 그 집도 나가고 이 집안에서 탈출해서 새 인생을 살 걸로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직 어린아이, 그리고 매일 구박만 하는 시어머니, 새로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넘치는 어린 나이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하지만 동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여전히 견디며 조카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 어머니, 그래도 이것 좀 드셔보세요. 서방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살이 쭉쭉 빠지는 시어머니를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음식을 해다 나르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말이죠. 사실 저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싶기는 했거든요. 매일같이 자신에게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 옆에서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동서는 어머님이 믿지도 않아? 아들이 죽었는데 화풀이 하실 수도 있죠. 어머님도 어디든 그러실 곳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건 동서 잘못이 아닌데 너무 억울하잖아. 저는 정말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형님. 희미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얼굴에 저는 더더욱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전혀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제가 바로 옆에서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알았는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왜 안 좋은 소식은 이렇게 잇따라 오는 건지. 그때는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길에서 쓰러지셔서 발견되셨대. 심근경색이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지셨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고요. 인적이 없는 골목길이라 발견이 늦게 되셨다고,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말이죠. 1년이 채 되지 않아 상을 2번이나 치러야 했어요. 정말 그 해는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봐도 끔찍하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해이기는 합니다. 15년이 넘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말이죠.
시어머니는 정말 정신을 놓으셨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앞으로 살아갈 날을 걱정하거나 할 수준은 아니기는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시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든 생각이 시어머니가 동서에게 막대하던 게 이제는 한풀 꺾이겠네 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폭언과 폭력은 나날이 심해져 갔습니다. 이제 시아버지도 없었기 때문에 말릴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죽어, 죽어. 네 년이 죽어야지 왜 살아있어? 죽으란 말이야. 어머니, 그만하세요. 어머니, 당장 죽으라고! 한 번은 과일을 사들고 시댁에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뜯고는 집안의 물건들을 동서에게 집어던지는 시어머니를 보고 정말 기함을 했던 것 같아요. 동서도 이제 동서 갈 길 가. 제가 이 집을 나가면 혼자 뭘 할 수 있겠어요. 지은이 혼자 키울 거 생각하면 그것도 너무 힘들고요. 사실 그런 부분이 생각되지 않을 리가 없기는 했어요. 동서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면서부터는 모아둔 돈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 말이죠. 남편도 없는 마당에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뭘 할 수 있었겠어요. 저도 그 부분이 막막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동서에게 함부로 어쩌라는 말을 하지 못했던 거고 말이죠. 저도 동서도 고민이 깊어지는 동안 시어머니의 동서를 향한 학대는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송이 먹고 싶다고 했지? 송이가 나는 계절이 아닌데 송이를 구해오라고 하질 않나. 이게 뭐야? 이걸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멀쩡하게 심지어는 맛있는 음식을 간이 맞지 않는다. 쓰다고 하면서 동서의 얼굴에 집어던져서 동서가 화상을 입었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차마 옆에서 눈 뜨고 봐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동서의 앞날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건 이 사건 때문입니다. 전현이 내 밥에 독을 탔어. 독을! 그게 무슨 소리세요? 독이라뇨. 내가 전현이 해준 음식을 먹고 지금 하루 종일 아프다고. 식은땀이 나고 손발이 덜덜 떨리고 분명히 전현이 나 먹으라고 차린 밥에 독을 탄 게 분명해.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동서가 어머님 밥에 왜 독을 타겠어요? 왜긴 왜야? 나만 죽으면 이 집 재산이 다 본인 것이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애초에 전혀는 그 목적으로 이 집에 들어온 게 분명하다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연달아서 내 아들이랑 남편이 세상을 뜰 리가 없잖아. 여기저기서 찾아보고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 피해의식에서 오는 망상장애 같은 거라고 하더군요. 동서가 진심으로 본인을 음해하려 하고 있고 동서가 정말로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면서 말이죠. 결국 시어머니가 동서를 경찰에 신고했고 음식물에 독이 없었고 또 시어머니도 그냥 감기 몸살일 뿐이라는 병원의 진단까지 받고 그 사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 모든 것들을 믿지 않으셨지만 말입니다. 동서, 나랑 이야기 좀 해. 보다 못한 제가 나섰어요. 내가 조금 도와줄 수 있어. 나한테 1억 정도 있거든. 제 말에 동서가 그게 무슨 소리냐는 듯 저를 바라보더군요. 이 돈으로 다시 시작해. 응? 하지만 동서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도 많지만 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동서는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서의 그런 생각들도 다 무의미하게 만드는 어떤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형님, 지금 병원으로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느 늦은 밤 동서가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놈의 병원은 이야기만 들어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던 시기라 정말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사람이 죽거나 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저에게는 그만큼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고 말이죠. 아니, 이게 다 무슨... 얼굴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온몸에 핥힌 자국이 가득한 동서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신발도 신지 못하고 조카를 데리고 응급실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무언가에 맞았는지 머리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조카가 누워 있었습니다.
뭔가에 맞아서 이 말을 꿰매기는 했는데 아기 엄마는 넘어졌다고만 하고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입을 그냥 꽉 하고 다물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우셔대셔서 경찰도 그냥 돌아갔어요. 누가 봐도 폭행을 당했을 것 같을 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더군요. 그래서 동서와 조카의 모습을 보고 병원에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동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입을 다물고 버티는 바람에 경찰도 뭐 다른 방도를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제가 동서를 불러다가 물어봤어요. 어머님이야? 라고 말이죠. 동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던지신 건데 애가 막아서다가 그때 막 3살이 된 조카가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매일을 엄마가 할머니한테만 맞고만 있으니 그게 너무 싫어서 그랬던 거겠죠. 정말 눈 뜨고는 못 봐줄 그 장면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동서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기분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고 나도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니까 진지하게 들어. 알겠지? 제가 그렇게 입을 떼자 동서는 저를 빤히 바라보더군요. 그리고 저도 제 나름대로 오래 고민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 조그만 아파트 전세로 하나 얻고 그리고 당분간 지낼 생활비 정도는 될 거야. 내가 그거 빌려줄 테니까 지금 어머니 집 당장 나가. 응?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동서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형님한테 그런 것까지 받을 수는 없어요.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언젠가 갚으라고 빌려주는 거야. 언제까지 지은이를 그런 환경에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 애를 생각해, 어? 제 그 말에 동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이제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는 노릇이기는 했거든요. 저는 그 틈을 계속해서 파고들었어요. 열심히 살아. 그래서 갚으면 돼. 지은이 잘 키워야지, 응? 하고 말이죠. 사실 받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 돈은 제가 저희 부모님께 일부 먼저 받은 유산이어서 남편도 뭐라든 신경 쓰지 않을 돈이었고 저는 당장 그 돈이 없어도 되었고요. 뭐 언젠가 갚을 수도 있겠지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지만 딱히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동서에게 그렇게 말한 건 혹시나 부담이 될까봐 한 말이었고요. 동서는 한참을 제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많이 미안했던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말입니다. 그렇게 동서는 제 돈을 받아서 집을 마련하고 시댁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따로 이야기하지 않고 말이죠. 또 무슨 사달이 날 줄 몰라서 제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동서도 혹여나 제가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들을까 싶어서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나갔고 말입니다. 동서가 나간 뒤 시어머니는 속 시원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서를 보지 않아도 되어서 속 시원해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이년이 돈이 어디 있어서 집을 나가? 분명히 우리 집 재산에 손을 댄 게 분명하다. 내가 가만두나 봐라. 처음에는 재산을 빼돌렸을 거라고 화를 내면서 분노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뒤져봐도 동서가 재산을 들고 나른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동서는 시댁의 재산은 한 푼도 손대지 않았으니까요. 심지어는 서방님의 보험금까지 그대로였거든요. 어디서 남자가 생긴 게 분명해. 나 모르게 남자를 만나고 있을 거다. 아니 혹시 모르지.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만난 남자였을지도. 그런 근본도 모르는 년 어디서 뒹굴거렸을지 알게 뭐야. 그 다음에는 남자가 있을 거라며 혼자 소설을 써 화를 내셨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다가 민망할 정도였어요. 오죽했으면 그런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그만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그런 년은 내가 찾아서 찢어 죽여도 시원치가 않아. 그동안 그렇게 괴롭히셨으면 됐지. 뭘 더 하시려는 거예요? 어머니 정말 벌 받으세요, 네?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어머니가 그렇게 괴롭혀서 사람 하나 못 살게 만들어 놓고 그거 못 견디고 나간 사람한테 그런 누명까지 뒤집어 씌우는 거 정말 하늘이 안 무서우세요? 네? 이놈이!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때렸고 남편은 그 뒤로 몇 년간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시어머니도 많이 늙으셨어요. 지난날을 반성하시다기보다 이제 그만큼 화를 낼 기력도 그리고 대상도 없잖아요. 어느 날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네 남편도 고집 한번 더럽게 세다. 이제 집에 좀 오라고 해. 몇 년째 찾아오지 않은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남편도 이제 늙어가는 혼자 된 어머니를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던 건지 그 뒤로는 잘 지냈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가 화해한 이후로는 저희 집안에 그렇게 큰 풍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시어머니가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기는 합니다. 너 지은애미랑 어떻게 지내는지 아냐? 저랑도 연락이 안 돼요. 정말이냐? 너한테도 연락을 안 해? 저와 동서가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잘 알고 계셨으니 뭐 그런 의심을 하실 만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동서와 저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집을 나가서 어느 동네에 자리를 잡았다까지는 연락이 되었는데 그 뒤로는 되지 않았어요. 한번 제가 동서와 조카를 보러 자리를 잡았다는 그 동네의 집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뒤로는 저도 딱히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집안에서 겪은 모든 일들이 너무 끔찍하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아서 저도 만나고 싶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동서의 그런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다 치유가 되면 나타나겠지. 그때 보자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게 또다시 몇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동서와의 연락이 끊긴 지 15년쯤 되어갈 때였어요. 저희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자의로 그만뒀다기보다는 권고사직이긴 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너무 힘들어져서 말이죠. 우리 이사를 가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그때 얼마간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거든요. 저는 그게 사업이 뭔가 잘 풀리지 않아서 그런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고요. 살던 집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걸로는 모자라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남겨주신 재산마저 손을 대야 했고요. 그걸로도 급한 불만 끈 거지 더 해결할 것들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미안한 건지 아니면 걱정시키고 싶지 않은 건지는 몰라도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지는 않았고요. 그런 남편에게 제가 그간 모아온 돈들과 친정에서 받은 돈 조금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절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말이죠. 나이 50이 넘어서 갑자기 이렇게 고생하게 된 게 사실 조금 믿기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가끔은 꿈인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솔직히 더 작은 집으로 가게 되었다는 거나 노후를 걱정해야 한다는 것보다 혹시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길까 봐서 더 걱정되었던 것 같아요. 많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에 크게 굴곡 없이 나름대로 평탄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이라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젊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집을 팔고 너희 집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니?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해오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상황이 찬물 더운 물 가릴 처지는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성격을 아는지라 앞날이 걱정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시어머니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집 내놓은 거 취소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내놓은 걸 취소하라니. 나 빚 다 해결됐어. 갑자기? 분명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죽을 성을 하고 집을 나섰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빚이 다 해결이 된다니요. 이해할 수 없어서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데 남편이 박수를 치며 기뻐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디서 투자자가 나타났어. 우리 사업체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했어. 어? 그렇게 갑자기? 어디 이상한 곳 아니야? 우리 직원들이 다들 알아봤는데 아니야. 그리고 계약 조건도 우리한테 하나 아쉬울 게 없고 진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나 싶다니까.
천만다행한 일이라고는 생각하기는 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럽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저 감사할 수밖에요. 그런데 신기한 행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무슨 장학금이 됐다는데? 나 신청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장학금? 우수한 학생을 선정해서 외국 유학을 보내주는 거라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재단에서 나를 선정했대. 사기 같은 거 아니야?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학교에서도 그런 거 아니라고 하고. 아들이 갑자기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장학금이 나왔다고 하면서 외국 유학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나 취직됐대. 전에 그 회사? 아니, 전에 그 회사는 아니고 내가 인터넷에 이력서 올려둔 걸 보고 연락했더라고. 나를 채용하고 싶다고. 경력직도 아닌데 신입사원을 바로 그렇게 채용한다고? 나도 이상하기는 한데 이상한 회사는 아니야. 우리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유명해. 정말 이상하리만큼 좋은 일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뭐 다 좋은 일이니까 좋아하면 그만 아니냐고들 하실 테지만 그렇게 뭔가 뚜렷하지 않은 좋은 일이 우르르 몰려오면 대체 무슨 일이지 싶기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너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오히려 불안해지는 기분도 들고 말이죠. 무슨 기분인지 아시려나요? 그리고 행운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을 사고 싶다는 사모님 한 분이 나오셨는데 글쎄 기존 시세의 2배를 쳐주겠다는데요. 네? 2배요? 왜요? 자기가 예전에 힘들 때 이 집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성공했다고 이 집에 대한 추억이 많다나 어쩐다나 아무튼 2배 쳐주겠대요. 거절할 이유가 없는 제안이기는 하잖아요. 하지만 너무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람에게 그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대체 누군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어요. 그 사모님이 대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성함이 영지랬나 영진이랬나?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는 사모님이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기분 아시나요? 왜인지 모르게 제가 아는 사람일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그래서 집을 계약하던 날 그 자리에 나온 사람을 유심히 뜯어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저 아세요? 네? 아니요. 그런데 눈을 피하는 게 어딘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 집을 그렇게 비싼 값에 사려고 하는 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는지,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말이 앞과 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뭐 비싼 값을 쳐주셔서 사주신다고 하니 저희야 너무 감사하고 팔면 그만이기는 하지만 혹시나 이게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준 행운이라면 저는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 말 좀 전해주세요. 이렇게 마지막 말을 전하고서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이사가 결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원래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받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는 뭔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꼭 받아야 할 전화였던 거예요. 형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늙어 있었지만 그건 동생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크게 뭔가를 베풀었다 할 만한 일은 동생에게 그때 돈을 준 것 밖에는 없었으니 말이죠. 오랜만에 그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 눈물이 나더군요. 고맙다, 어떻게 지냈냐, 뭐 이런 것보다 눈물이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는 소리를 휴대폰 너머로 들은 듯한 동서도 한참을 울더라고요. 그렇게 둘이 한동안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날 약속을 잡고 오랜만에 동서를 만났습니다. 참 곱게 늙었더라고요. 고아이고 시어머니에게 그 학대를 받았고 그랬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는 정말이지 믿기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럼 동서는 잘 지냈어? 그렇게 또 뱉어놓고
한동안 울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예상은 맞았습니다. 뭐 남편의 회사까지 동서가 도움을 줬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것도 동서가 한 일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에 도움을 준 그 의문의 투자자도 아들에게 유학 자금을 대준 그 재단의 사람도 딸아이를 취직시켜준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집을 2배가 넘는 가격에 사준 사람 모두가 다 동서였던 겁니다. 아니,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15년 만에 굉장히 성공한 사람으로 나타난 동서에게 가장 궁금했던 것을 물었습니다. 동서는 한번 씩 웃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저에게 돈을 받아간 동서는 제일 먼저 집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라 하면서 일자리를 알아봤고요. 그러다가 식당 주방에 취직하게 되었고 음식 솜씨가 좋았던 동서를 한눈에 알아본 그 식당의 사장이 동업하자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동서는 반찬 가게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였다고 해요.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고 그게 소문이 나서 택배까지 하게 되었고 홈쇼핑에 납품까지 하는 회사가 되었다고 말이죠. 왜 한국 음식에 한류다 뭐다 하면서 세계적으로 한창 퍼질 때 있잖아요. 그때 외국에 진출해서 큰돈을 벌게 되었다고도 했습니다. 운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다 형님이 만들어주신 기회로 인해 이룰 수 있었던 거라고 말입니다. 정말 저는 형님한테 전 재산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받지 않을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갚을 수 있을지를 생각한 끝에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때마침 남편의 사업이 힘들어진 걸 보고 기회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간은 왜 연락 안 했어? 잘 살고 있는지만이라도 알려주지. 외국에 오래 나가 있기도 했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 그렇게 되더라고요. 형님한테 꼭 이 은혜를 갚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어디서 굶지 않고 노후가 힘들어지지만 않고 그렇게 돈 걱정만 없이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성공을 해서 나타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저희 집을 이렇게 도와준 것도 말입니다. 나는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줘도 돼. 앞으로는 얼굴 자주 보면서 살자. 라고 말했지만 동서는 시익하고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정말 너무 신기해하더라고요. 뭐 이런 일은 드라마 속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냐고 말이죠. 어머님한테 이야기할까? 동서가 나중에 찾아뵙는데 우리가 나서지는 말자. 재수 씨가 온대? 어쨌든 지은이는 어머님 손녀이기도 한 거니까. 아버지가 없어도 소녀가 이렇게 잘 컸다는 걸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뭐 복수의 감정이나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동서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동서가 조카를 데리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성공했다고 보란듯이 보여주러 왔니?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뾰족하게 말씀하시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난날 자신이 했던 짓들이 미안하고 본인이 동서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잘 알고 있으니 민망해서 나오는 반응이라는 것을 말이죠. 지은이 좋은 학교도 갔고 정말 잘 크고 있어요. 뭐 본인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는 몰라도 저는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말 안 듣게 하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웠고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라고요. 시어머니는 동서를 빤히 바라보다가 이걸 물으시더라고요. 재혼을 안 했어? 라고 말이죠. 아마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궁금하기는 했을 겁니다. 뭐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동서는 시어머니의 질문에 조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는 동서에게 내색을 안 하기는 했지만 어쩌면 동서가 재혼하지 않고 계속 혼자 사는 게 시어머니의 그 말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네 사주가 남자를 잡아먹는 사주라고 하더니 기어코 내 아들을 잡아먹는구나. 저도 아직 잊히지 않고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동서는 오죽하겠어요.
그렇게 동서와 시어머니는 지난날 쌓였던 묵은 체중들을 다 풀었습니다. 사실 동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렇게 당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용서할 수 있는지 하는 게 말입니다. 언젠가 이런 말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사랑했던 남자의 어머니고 제 딸의 할머니니까요. 저렇게 다 늙으신 분을 미워하면 뭐 하겠어요. 하고 말이죠. 그 뒤로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동서는 가끔 교류하면서 잘 지냅니다. 조카도 지 엄마를 닮아 심성이 곱더라고요. 할머니가 미울 법도 한데 꾸준히 인사를 하러 오는 것을 보면 말이죠. 그 이후에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까 합니다. 뭐 그전에도 남편의 사업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때는 딱히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나름대로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희 가족은 더더욱 행복해졌어요. 우선 남편의 사업이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동서는 본인이 도와준 건 그때뿐이라고 했지만 저나 남편은 알 수 있었어요. 동서가 뒤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헤어졌던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저희 아이들과 조카는 정말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잘 지냈어요. 어느 날 동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가족이라는 게 이래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나도 금방 사이가 좋아지고 또 서로를 이해해주고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서는 울더군요.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아이가 외로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채워줄 수 없는 부분이라 그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즘 지은이는 제가 본 중에 가장 활발하고 기분이 좋아 보여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생 형님네 덕만 보고 사는 것 같네요. 사람이 성공하면 물론 끝이 좋아서 좋은 일이 많아져서 그간의 아픔이나 힘든 것들이 많이 잊히게 하겠지만 그래도 그간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차마 다 말하지 못한 많은 사연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차차 살아가면서 나누면 되는 거겠죠. 아, 그리고 동서가 정말로 엄청난 제안을 하나 하기는 했어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한테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작은 엄마 사업 네가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너 내가 유학도 보내주는 거야. 알겠지? 아들아이는 경영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본인의 딸이 아니라 저희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너무 놀라워서 왜 그러냐 물었었습니다. 우리 애는 사업에 관심도 없고 본인 하고 싶은 게 너무 확실했어요. 굳이 하기 싫다는 애한테 물려주는 것도 아이를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형님 아들이 경영학과 다닌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무리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아무리 감사함을 느끼고 또 제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자신이 힘들게 노력해서 일군 사업을 본인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말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저는 절대 그런 결정을 쉽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전에 서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는 정말로 욕심도 없고 마음이 넓은 사람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도 주기적으로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서방님이 계신 곳에 다녀왔어요. 동서는 가끔 오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시어머니와 마주칠까봐 기일이 지난 다음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살짝 무거워지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이제 이렇게 가족들도 다 만나고 정말로 잘 살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제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 이미 서방님은 걱정 안 하시기는 했을걸. 그럴까요?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기는 한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희의 모습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빤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실 그날 시어머니를 떠올려 보면 묘하게 다르기는 했던 것 같아요. 니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좋구나. 내가 예전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미안하다. 동서한테는 그런 말도 뜬금없이 하시고 말입니다. 그날 기분이 어딘가 이상했는데 그 이상했던 기분과 이해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건 안 비껴나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이었습니다. 잠이 드셨고 다음날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어디 지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들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동서가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저나 남편보다 더 많이 말이죠.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기도 했고 또 모르겠기도 했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장례를 그 누구보다 많이 정성 들여 지내는 동서를 보면서 이 사연을 써야겠다 결심 아닌 결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시어머니를 보내드린 지 열흘 정도 지났네요. 아직은 실감이 잘 가지 않기는 합니다. 한때는 정말 왜 저러실까 싶기도 했고 한때는 그래 아들도 남편도 그렇게 먼저 보냈으니 제정신으로 사실 수 없었겠지 싶었을 때도 있었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아직 시댁에 가면 거기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해요. 물론 이 기분도 금방 사라지게 하겠지만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동서는 시어머니를 엄마쯤으로 여긴 것 같기도 합니다. 엄마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생긴 가족에 대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언니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희에게 이렇게 다 주는 것이 납득이 잘 되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는 동서를 동생이라 생각하고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좋은 친구이자 가족이 다시 생긴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참 복받은 것 같아요. 이제 그만 제 사연을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재주가 좋지 않아서 걱정이 조금 되네요. 언제 어디서나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희만큼 형제가 많은 집도 흔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만큼 가난한 집은 더더욱이요. 시골 사람들이 잘 살아봤자 얼마나 잘 살겠냐마는 저희는 가난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다 떨어져가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당시 저희가 살던 작은 집은 주인 없이 버려진 폐가 같은 곳이었어요. 등본 떼어보면 땅 주인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육안상으로 봤을 때 관리가 안 된 지 못해도 오랜 시간 지났고 너무 허름하고 낡아서 아무도 발길을 주지 않는 집이었죠. 할아버지가 노름에 빠져 저희 집까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는데 10식구가 모두 길바닥에서 잘 수는 없었기에 진짜 떼국물 줄줄 흐르는 얼굴을 하고 한참을 다리 빠지게 돌아다니다가 간신히 발견한 집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나무가 다 사가 있어서 병균투성이 쥐가 들끓는 사실 집이라고 하기도 참 힘들 정도의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저희 10식구에게는 그조차도 감지덕지였습니다. 단칸방보다 아주 조금 큰 곳이었기 때문에 형제들 방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따로 쓸 방조차 없었습니다. 다행히 우물과 부엌이 있었지만 그 부엌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에 온 식구들이 딱 달라붙어서 자야만 전부 누울 수 있었죠. 당연히 화장실도 없어서 저희는 소변이나 대변을 누러 갈 때마다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배고파. 민준아, 아까 밥 먹었잖아. 그래도 배고파. 별로 먹은 것도 없단 말이야. 아휴, 민준 아빠, 이걸 어쩌면 좋아요? 기다려봐. 내가 산에 가서 뭐라도 좀 캐올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 밥이라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흰 쌀밥에 고기 반찬은 어린 시절 살면서 구경도 한번 못 해봤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은 거였고 어느 날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우물물로 배를 채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 아버진 항상 가슴 아파하셨죠.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 배고프다고 엉엉 우는 걸 어르고 달래느라 지쳐서 안 그래도 잔뜩 졸아든 배가 더 고파 어느 때는 정말 맹장이라도 걸린 것처럼 쓰리듯이 아파서 가만히 웅크리고 누워 그 시간이 얼른 지나가기를 바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를 사랑해주신 분들이었고 형제들도 어릴 적 싸우고 다투던 것만 빼면 나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잠도 제대로 편히 못 자고 밥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또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집에서 태어나야 하는지 나쁜 마음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동생들 역시 그랬어요. 다른 동네 아이들은 자기 이불에 자기 베개 가지고 편하게 잠도 자고 맛있는 밥도 먹고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불편하게 붙어서 자야 하고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야?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나 다른 집 갈래. 다른 집 가고 싶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자식들한테 미안해하시는 부모님과 달리 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똑부러지게 혼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집 큰형이었습니다. 너네 아무리 어려도 그렇지 누가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된댔어?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 집은 우리 집이랬지. 그렇게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 알아 몰라? 그리고 부모님이 우릴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고생하시는지 몰라?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형이 말했잖아. 너네들 한 번만 더 그런 얘기 해봐. 다정했던 형도 그때만큼은 아주 호랑이같이 무서웠습니다. 동생들이 한창 어릴 때부터도 큰형은 늘 저희를 앉혀놓고서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지금 많이 힘든 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도 마음 자체는 이해하지만 우리가 더 뭉쳐서 부모님이 더 힘들지 않도록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해야 한다. 그래야 부모님이 덜 고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동생들이 저런 식으로 땡깡을 부릴 때마다 부모님보다도 더욱더 크게 혼냈죠.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큰형은 고등학생이 됐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이라고 해봤자 저희가 살던 시골에 회사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부모님을 도와서 남들 농사 도와주는 게 전부였죠. 부모님은 당연히 말렸어요. 민수야, 고등학교는 가지 그러니 너 공부하는 거 좋아하잖아. 엄마 아빠가 너 고등학교 가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줄 수 있어. 동생들 걱정하지 말고 일단 다녀라. 엄마, 저 공부머리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 일 도와서 돈 버는 게 좋아요. 차라리 그 돈 아껴서 동생들 학교 보내주고 싶어요. 이 속 깊은 것, 너를 내가 어쩌면 좋니? 사실 형은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어요. 선생님들이 입을 모아 형은 고등학교 가서 이 성적만 유지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간다 입을 모아 말했으니까요. 근데도 형은 끝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이 고등학교를 가지 않겠다 선언한 날,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물이라도 마시고 싶어서 잠깐 밖에 나왔는데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다가가 보니 형이었어요. 형은 남몰래 그것도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숨죽여 울고 있었는데 형 손엔 교과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것도 찢겨진 교과서요. 형, 민준아, 왜 자다 말고 나왔어? 형, 울어? 아니야, 형 안 운다. 형, 그냥 하품하다가 눈물이 좀 나온 거야. 얼른 가서 자라. 어린 마음에도 그런 형이 너무 안쓰럽고 안 돼 보여 저는 형 앞으로 다가가 형을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형이 울음을 그칠 때쯤에야 제 방으로 돌아갔죠. 그때의 일은 아직도 제 가슴에 한처럼 남아있습니다. 사실 어릴 때야 형의 고마움을 자세히는 몰랐지만 나중에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나니까 그때의 큰형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큰형은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끼도 많아서 이것저것 다 잘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오직 부모님과 저희를 위해서 산 거였습니다. 그런 형을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저도 고등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다고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우리 집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중학교 졸업을 앞둘 무렵 부모님과 형이 있는 자리에서 선언해버렸어요. 형, 어머니, 아버지, 저도 형처럼 고등학교는 안 갈래요.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형처럼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고 성적이 잘 나왔던 것도 아닌데
이대로 가면 괜히 시간만 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농사 지으며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섭게 내지르는 건 형이었어요. 안 된다, 절대. 형, 난 왜 안 된다는 거야? 싫어. 나도 형처럼 일하고 싶어. 학교는 다닐 수 있으면 다니는 게 좋아. 너까지 안 도와줘도 내가 부모님 도와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너는 학교 다녀.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 형은 여러모로 부족해서 못했지만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형은 널 누구보다 믿어. 형이 그 말을 하는데 도저히 뭐라 반박할 수가 없겠더군요. 전 어쩔 수 없이 형이 흘린 피땀 같은 돈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제가 무사히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졸업할 수 있었던 건 다 큰형 덕분일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적 큰형은 성인이 되었고 성인이 된 큰형은 대뜸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며 혼자 먼 길을 떠나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벌어온 돈으로 저는 물론이고 동생들도 학비를 내고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물론 처음에 부모님이 당연히 걱정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다른 동네도 제대로 나가본 적 없는 네가 서울까지 가서 돈을 번다고 그래. 네 엄마 말이 맞다. 잘 찾아보면 여기서도 할 일이 있지 않겠니? 굳이 서울까지 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서울살이 만만치 않다 이 녀석아.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라.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기서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어요. 동생들 졸업시키고 대학도 보내고 하려면 돈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서울에서 버는 게 나아요. 그리고 때마침 저도 서울살이가 하고 싶었어요. 늘 이곳에서 자라왔잖아요. 한 번쯤은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 구경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형이 크고 나서 더 어린 동생들을 챙기느라 상대적으로 신경을 많이 못 쓰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본인들을 도와 일하던 형한테 늘 미안하던 사람이 부모님이었고 부모님은 조금 늦더라도 언젠가는 형이 본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다른 일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던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형이 이미 다 정해놨다는 듯이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니 하지만 부모님의 만류에도 형은 굳건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하기로 생각한 건 오래됐어요. 생각해둔 것도 있고 서울에 가면은 돈도 더 많이 벌고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사는 것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돼서 어떻게 사니? 저도 이제 어른인걸요. 충분히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걱정은 저도 되는걸요. 우리 가족 다 건강할지. 하지만 제가 가도 우리 둘째가 저 대신해서 여기 두 분 도와드리고 동생들도 돌보면서 잘 살 테니까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를 믿어주세요. 형이 절 보면서 웃으며 말하는데 어쩐지 엄청 막중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형이 떠나면 제가 아버지 뒤를 이어 이 집안의 두 번째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돕기는 해야 했겠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형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더 단단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자식이기는 부모가 못 되었던 부모님은 그렇게까지 간절히 말하는 형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혼자 가겠다는 형을 만류하고 온 가족이 나서서 형이 서울로 올라가는 마지막 모습을 배웅해 주었죠. 낡은 기차 한 칸에 앉아있는 형의 모습이 왜 그렇게 더 멀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은 떠나기 전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준아, 이제 네가 형 대신이야. 알겠지? 네가 우리 집 기둥이고 네가 이제 장남이야. 알았지? 형, 알겠어. 형은 그리 말하곤 저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제 어깨가 툭툭히 젖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전 모르는 척 형을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형, 우리 곧 만나자 하고 말했죠. 그날은 정말 엉엉 운 것 같아요. 떠나는 형의 뒷모습이 왠지 자꾸 생각이 나는데 우릴 위해 그 험한 길을 간다 생각하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감정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허나 한 달 정도는 형이 너무 보고 싶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저대로 바쁘고 부모님도 부모님대로 저희 키우느라 바쁘고 슬슬 동생들도 하나씩 크고 있던 터라 학교 다니랴 뭐하랴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에 대한 생각이 덜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형 잘 지내죠? 잘 지내는 것 같더라. 여기 형이 이번 달 생활비를 붙여왔어. 아이고, 얘가 고생을 많이 하나. 액수가 큰데. 한 달에 한 번씩 형이 부모님에게 붙여준 생활비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형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하곤 했어요. 형,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서울에서는 뭘 하고 있을까? 에 대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먹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형만큼 어른스러운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형도 저희와 같은 어린 시절에는 투정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부모님한테 들어보면 형은 단 한 번도 부모님에게 뭐가 가지고 싶다고 말하거나 무언가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말한 게 이뤄지던 안 이뤄지던 한 번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말을 꺼낸 적이 있을 법도 했는데 말이죠.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형이 돈을 보내줄 때마다 고마워하면서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부터 어른스럽게 자라게 한 게 다 본인들이 부족한 탓이라고요.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 어쨌든 형이 보내준 돈 덕분에 저희가 배부르진 못해도 최소한 굶고 살지 않을 정도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었죠. 민준아, 여기 이 돈으로 문제집 사라. 저번 달에 샀는데 또 사도 돼요? 그럼 형이 붙여준 돈이 있잖니. 충분하단다. 다행이다. 사실 그렇잖아도 수학이 좀 부족해서 사고 싶었는데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저는 내심 형이 서울에 간 게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냥 개인적인 감정 다 빼고 먹고 사는 걸로만 따져봤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도와 동생들한테 밥을 차려줄 때마다 이거 큰형이 너희들한테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먹으면서 큰형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해. 라며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비록 그 당시는 저희가 어려서 당장 큰형한테 어떠한 것들을 해주지는 못해도 최소한 큰형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은 마땅히 느끼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큰형은 그 사이에 딱 한 번 고향을 내려왔을 뿐 그 이외의 시간은 전부 서울에 있었어요. 그나마 고향에 내려온 것도 서울로 떠난 지 1년이 되던 해였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큰형의 얼굴을 못 본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종종 전화해서 명절이라도 한번 내려오라고 하는 것 같았지만 큰형은 그럴 때마다 일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며 거절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이렇게 가족 얼굴 한번 못 볼 정도라니 너무 심하게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여보. 그러니까 말이야. 왜 이리 연락도 잘 안 되는 건지 참. 부모님도 저희도 형이 걱정됐지만 아직도 당장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만 해도 다행인 형편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 온 가족이 서울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저 형이 보내오는 연락만을 오매불만 기다려 했죠. 솔직히 조금 섭섭함마저 느꼈습니다. 얼마나 바쁘다고 고향 한번 못 내려오는 건지, 이제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건지 그 마음을 부모님께 내비춘 적도 있었죠. 아니, 형은 뭐 그리 바쁘다고 그런데요? 솔직히 난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니. 명절엔 그래도 한번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도 참 고지식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민준이, 너 왜 그렇게 말하니? 네 형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일하면 그렇겠어. 동생인 네가 형을 이해해줘야지. 무슨 잔투정만 부리고 있는 게야?
그러면 어머닌 절 혼내시곤 했지만 그렇다고 제 마음이 풀리진 않았어요. 오해는 오히려 깊어져 갔죠. 당시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와중이어서 더 마음이 예민해져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제가 형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형이 몇 번을 받지 않자 화가 난 나머지 며칠 후 전화가 온 형에게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형, 도대체 왜 안 내려오는 거야? 형 열심히 일하는 거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부모님 저번에도 형 오는 줄 알고 명절 음식 다 만들어놨다고. 형 몸에 금태 둘렀어? 민준아, 마음 상한 건 알겠는데 나도 바빠서. 바쁘다는 소리도 듣기 싫어. 난 솔직히 이제 그 소리도 믿기지 않아. 형, 서울에서 무슨 딴짓이라도 하고 있는 거야? 아님 이제 우리가 보기 싫어? 전 그때까지만 해도 형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지 몰랐어요. 알았다면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제 말에 형도 화가 났는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 자식아, 네가 서울살이를 알기나 알아? 여기가 얼마나 힘들게 일해야 하는 곳인지 아냐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말이면 다야? 너 그런 식으로 형한테 말할 거면 앞으로 전화하지 마. 형이 저한테 이토록 무섭게 화를 낸 건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야 부모님 마음 모르고 떼썼으니 혼난 거라고 쳐도 이런 식으로 형과 갈등이 생긴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 형의 모습에 당황하기도 했지만 형이 버럭거리며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니 똑같이 마음 상하고 분한 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음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이때는 저와의 일도 있었고 제가 대학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저도 형이 올 거라 기대하고 있었어요. 동생들도 부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근데 오겠다고 한 형은 그날 밤이 되어서도 연락 한 통이 없었어요. 결국 부모님이 만들어 놓으신 음식들을 이웃집에 나눠주어야 했고 보다 못한 그걸 받은 이웃 아줌마가 저희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그 댁 첫째도 너무하긴 하네. 어째 부모한테 얼굴 한번 안 비춘담? 저희 어머니는 그 말에 민망한 듯 웃으셨고 눈물을 훔치며 돌아가셨습니다. 부모님의 눈물을 보는데 어찌나 가슴이 쓰리던지 그제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을 찾아가기로요. 찾아가서 대체 왜 못 오는 건지 뭔 놈의 사정이 있는 건지 알기로요. 일부러 부모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찾아가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당시 형이 살고 있는 고시원 주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만 달랑 들고 떠난 거였어요. 가는 내내 복잡 미묘했던 것 같아요. 형이 혹시 내가 왔다고 화내는 건 아닐까, 날 반겨줄까, 걱정도 되고 형을 만날 수 있는 건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 형의 얼굴이 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찾아간 고시원에서 저는 형을 드디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인사를 할 순 없었어요. 형이 어느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며 걸어오는데 절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절 힐끔 보더니 피하더라고요. 형, 날 왜 피해? 형! 제가 다가가 형을 붙잡으니 그제야 절 보더라고요. 그래, 왔니? 너 어떻게 온 거야? 어떻게 오긴 기차 타고 형 보겠단 마음으로 왔지.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저는 형에게 잠깐 고시원에라도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형도 오랜만에 온 절 물리지 못하겠는지 일단 근처 커피숍에라도 들어가자고 하더군요. 사약 같은 커피 한 잔을 놓고 형과 대화를 하는데 뭐랄까요? 형은 이미 제가 아는 형이 아닌 것 같았어요. 사람이 너무도 많이 말라있기도 했고 안색도 좋지 않고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났으니까요. 절 모른 척했던 형에 대한 미움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형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형, 요즘 괜찮은 거야? 사실 형이 집에 하도 내려오질 않아서 와본 거야. 그래, 미안하다. 저번 명절날 가스 하는데 사실
그날도 공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명절날 일하면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해서 그냥 일했어. 그럼 연락이라도 주지 그랬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다 형 기다렸는데. 그랬니? 미안하다. 내가 정신이 너무 없었나 보다. 너 대학은 결정했어? 형과의 대화는 다행히 물 흐르듯 이어져 갔습니다. 형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게 계속 신경 쓰이긴 했지만 그래도 형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제 안부를 묻고 그러니 조금 피곤한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대화를 끝마치고 나서 저는 형 사는 고시원에서 좀 자고 갈까 해요. 괜찮은지 먼저 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쉽기도 하고 더 형과 함께 있고 싶었으니까요. 근데 형이 그러는 겁니다. 미안한데 오늘은 그만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내가 약속이 있거든. 아까 본 그 여자 있지? 사실 그 사람 지금 나 기다리고 있거든. 원래 오늘 저녁은 그 사람이랑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틀어진 거고. 그러니 가. 좀 당황스러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까지 온 건데 몇 년 만에 본 동생을 이렇게 가게 한다는 게 어쩐지 형답지 않았죠. 하지만 별 수 있나요? 선약이 있다고 하니 아쉬운 마음으로 헤어져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형 생각이 났어요. 형의 눈 밑에 진 그늘과 좋지 않은 안색이 자꾸 눈앞에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 헤어질 때 형이 하던 말이 찝찝한 채로 마음에 남았습니다. 형이 절 기차역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따라왔는데 기차를 같이 기다리던 도중 갑자기 전에 했던 말을 들추더군요. 민준아, 내가 저때 고향 떠나면서 네가 이제 우리 집 장남이라고 한 거 기억나니? 응, 기억나지? 그래, 고맙다. 형 대신 장남 노릇 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른 건 몰라도 형이 그거 하나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아니야, 당연한 거지. 형은 대신 우리 가족 먹여 살린다고 힘들게 돈 벌어다 주고 있잖아. 형 고생한 거 알아. 전번날 괜히 형한테 화내서 나도 미안해. 고생은 무슨, 하나도 힘들지 않아. 아무튼 그럼 민준아, 만약에 앞으로도 형이 없다 해도 네가 계속 우리 집 잘 보살필 거라 형 믿어도 되지? 어머니 아버지 항상 건강하게 동생들 시집 장가 갈 때까지 그래도 되지? 형은 왜 제게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찝찝하고 불길한 기분만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하러 나갔던 부모님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집에 들어왔어요. 동생들이랑 집에 함께 있던 저는 어머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지만 부모님은 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눈물만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저와 동생들은 당황해서 부모님을 달래려 했지만 부모님은 고개를 내저으며 한마디를 했죠. 너희 형이 위급한 상황이랬다. 우리 지금 서울로 올라가야 하니 동생들 잘 돌보고 있거라. 부모님은 그 이야기만 한 채 그날 급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다른 동생들은 상황 파악이 될 때까지 집에 남아있어야 했지만 모두 큰형이 걱정돼서 잠 한숨 제대로 자지 못했죠. 언제가 되어야 부모님에게 연락이 올까 핸드폰만 빤히 들여다보기를 몇 시간이었습니다. 왜 멀쩡하던 형이 갑자기 위급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님만을 기다려야 하니 답답하고 속상하고 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부디 부모님이 괜히 올라왔다고 생각할 정도로 형이 아무렇지 않기를, 위급하다는 얘기는 그냥 잘못 전달된 사실이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오래전에 마지막으로 봤던 큰형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눈물이 날 것 같은 걸 꾹 참고 동생들과 함께 그대로 2, 3일 정도를 지냈을까요? 그때가 돼서야 부모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배다지 안쪽에 보면 돈 있으니까 동생들 데리고 서울로 올라와라. 부모님 목소리가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딱 그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저는 굳이 더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어떤 결과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말한 빼다지에 돈을 빼 동생들 몫의 기차표까지 다 끊은 다음에 다 같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부쩍부쩍거리며 떠드는 소리로 가득했어야 할 기차 안이 쥐죽은 듯이 고요했죠. 어린 동생들도 아마 제 안색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큰형한테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이미 큰형의 시신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든 장례를 치러주고 싶었지만 당장 서울에 올라가는 기차표도 부담이 되는 상황에서 몇백이나 하는 장례식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조문객으로 올 만한 사람도 없었죠. 9 식구가 바글바글 모여 흰 천이 덮인 큰형 앞에서 한참을 엉엉 울었습니다. 꼬깃꼬깃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한 장, 2장 모아서 노잣돈하라고 큰형에게 쥐어주면서도 이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눈 감고 있는 큰형의 얼굴만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동생들을 잠시 병원에 냅두고 부모님과 함께 밖에서 가만히 바람을 쐬는데 부모님이 저에게 편지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큰형의 마지막 유서라고 했죠.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동생들,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배는 안 굶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언제까지나 뒷바라지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약해서 미안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불효자식은 잊으세요. 저는 두 분이 언제나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던 마음만을 안고 하늘에 갑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이런 저를 잃었다는 사실에 슬피 우실 테니 그냥 원래부터 없는 자식이었던 셈치고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동생들아, 너희들이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결국 그러지 못하고 내가 먼저 떠나는구나. 우리 모두를 위해 택했던 서울 생활이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 버틸 수가 없는 것 같다. 이 지친 삶을 먼저 끝내려 드는 못난 형, 오빠를 용서하렴. 비록 내가 먼저 떠나지만 전 정말로 우리 가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 가도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이 보고 싶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우리는 꼭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걸. 지금은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함께 있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언젠가 다음 생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때 꼭 다시 한번 가족으로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씩씩하고 멋진 아들이자 형, 오빠가 될게요. 형의 유서를 보고 애써 참았던 눈물이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형은 지금껏 서울에 가서 3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자신이 버는 돈의 90%를 모두 저희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남은 10%로는 반값 내기도 힘들었을 테고 아마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았겠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형이 주는 돈으로 먹고 살며 고맙다는 생각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형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돌보고 있을지 그 깊숙한 아픔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형에게 미안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그래서 형을 따라서 성인이 되고 서울에 바로 올라가서 형을 도우려 했다면 형은 지금 저희 곁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있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자기 손으로 죽음을 택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비록 형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슬플지언정 형에게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혼자 타지에서 오로지 가족만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아온 형에게 대체 그 누가 돌을 던지고 형의 선택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거기다 형이 제게 따로 남긴 유서도 한 장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때 네가 서울로 와주었을 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오랜만에 사람 사는 기분 같더라. 그리고 사실 그날 네게 거짓말을 했다.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널 돌려보냈잖아. 실은 나 사는 꼴이 너무 별로여서 네가 보고 가슴 아파할까봐 널 집에 들일 수가 없었어. 형 참 못났지? 이런 못난 형이라도 이해하고 용서해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형은 납골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허름한 공동묘지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형이 죽은 사실만큼 슬펐던 것이 바로 형을 고향 근처에 묻어주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적어도 죽어서만큼은 형이 가족과 함께이기를 바랐는데 떠나는 길 성대하게 보내주지도 못하고 부모님도 그것 때문에 내내 눈물바람이었습니다. 우리 첫째 불쌍해서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형이 죽은 이후 집에 가면 어머니는 맨날 눈물을 흘리며 큰형의 사진을 껴안고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주만 마셔댔습니다. 건강 나빠진다고 그만 드시라고 해도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입에 대고 밥은 한 끼도 드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드셔야죠. 이러는 건 형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우리 첫째, 우리 장남. 제가 아무리 달래봐도 아버진 계속 형의 이름만 외치셨어요. 이미 아버지께선 이미 정신을 놓으신 뒤였습니다. 온 집안이 큰형으로 인해 잔뜩 처져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적어도 동생들이라도 그런 기분에 전염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직 어린 동생들에게는 일부러 몇 푼씩이라도 용돈을 지어주며 밖에서 놀다 오라고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생들과는 같이 일 끝나고 술 한잔씩 하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부모님 모두 지쳐서 주무시고 있었으니까요. 저도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형에게 했던 나쁜 말들, 모진 말들이 밤마다 생각이나 잠에 들 수 없었어요. 형, 미안해. 형,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서 저는 불면의 밤을 보내며 그렇게 형에게 미안함을 구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큰형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실 수 없었나 봅니다. 매일같이 술을 드신 덕분에 큰 병을 얻게 되었고 수술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큰형의 뒤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가족을 잃었다는 슬픔에 온 가족이 아무 말도 못했지만 일부러 그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큰형과 아버지에게는 미안하지만 최대한 둘을 잊고서 제 일만 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는 늦게 시작한 사업으로 인생 첫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와 큰형이 하늘에서 도와준 게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완벽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모시며 50평이 넘는 큰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고 동생들 결혼할 때 꿀리지 말라고 제가 결혼 자금도 억대로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는 꼭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랑 형도 함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우리 둘째를 자랑스러워했을까. 행복을 느끼는 한편 당연히 마음 한구석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죽은 형과 아버지의 자리였죠. 사실 한창 바쁘게 사업을 키우고 있을 때는 형과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우연히 사진이나 한번 스치듯 봤어야 아 하고서 깨닫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정도였죠. 어머니도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버지와 형이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평생을 죽음을 목도한 직후처럼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둘을 잊을 정도로 치열하고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지금 저희 집이 이렇게 풍족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둘을 잃었을 때 슬퍼했던 마음은 잠시 잊고 있었을지언정 형과 아버지 자체를 잊고 있진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제게 형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세웠던 목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 나한테 그때 그랬잖아. 사업 안정되면 동생들 시집 장가까지 다 보내고 어머니 큰 집에서 모시고 아주버님을 고향으로 모시고 오겠다고요. 아, 맞아. 내가 그랬지. 아주버님 돈이 없어서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낡은 공동묘지에 묻혀있는데
그게 마음이 너무 쓰인다고요. 그래, 여보, 고마워. 내가 왜 그 말을 잊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이라도 그리 해드려야겠어. 그 후 저는 고향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땅을 샀습니다. 풍수지리 학자분까지 모셔서 힘들게 구입한 귀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큰형과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물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모두 그 땅에 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석들도 가장 화려하게 세워두었습니다. 비록 산소를 화려하게 한다고 해서 형과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제 마음의 빚을 덜어놓고 싶었나 봅니다. 이장을 다 마치고 동그랗게 솟은 무덤을 보는데 정말 나이 먹고 눈물 같은 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잘 생각도 나지 않는 아주 어렸던 시절 제게 웃어주던 아버지와 형이 생각나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동생들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미리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배고파서 못 먹었던 고깃국도 올려드리고 값비싼 과일들까지 정성을 들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돈이 없어 떠나보내는 것조차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어 힘들었던 저희 가족에게 이장 제사는 그 무엇보다도 뜻깊었습니다. 우리 둘째가 내 묵은 소원을 다 풀어주는구나. 고맙다 둘째야. 너무너무 고맙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세요. 형도 아버지도 하늘에서 저희 보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래. 그러마 마음의 위안이 된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 시간을 돌아 왔는지 늙은 노모 앞에서 다시 한번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주름진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이제까지 장남 노릇하느라 고생했다. 많이 힘들었지? 그 말 한마디에 그간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새 동생들도 고생 많았다며 저를 안아주었고 우리 가족들의 눈물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제사까지 치르고 나니 제 인생의 가장 큰 수건을 해결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다는 모두 다 해내고 말았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돈 버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산소에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도 컸기에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형과 아버지에게 은혜를 갚은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형은 그 어린 나이부터 우리 때문에 고생만 하다 홀로 떠났는데 지금도 가끔 형 생각이 날 때면 산소를 찾고는 합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하면서 방문을 해도 형의 무덤 앞에서 형이 혼자 서울에서 감내해야 했을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제가 다 서러워서 눈물이 납니다. 가족들 응원받으며 사업을 일궈나갔던 저도 정말 어느 때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듬직한 장남이기에 힘들다는 말도 한번 못하고 그냥 견뎌야 했을 형은 대체 얼마나 힘들었던 걸까요? 벚꽃 구경을 좋아했던 큰형. 이번에 무덤에 들를 때는 벚나무 가지라도 꺾어서 형에게 주어야겠어요. 이번 생에는 다시 만나지 못하겠지만 형의 유서대로 다음 생에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겠어요. 무엇이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잖아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고생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냥 말 한마디라도 좋으니 따뜻한 응원의 말을 보내보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제가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그 말 한마디 안 했던 게 참 후회가 되거든요. 부디 형이 지금이라도 편히 쉬고 있다면 좋겠습니다.